번째, 내가 좋은 대로 따르라. 논어에서 말하는 삶의 신념 내지는 가치관에 대한 구절들을 읽다 보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면 원칙과 이익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관해 논어 수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부가 만약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라면 난 채찍을 잡는 마부라도 할 것이다. 그러나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닐진대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바를 쫓아 살겠다. 현실 생활 속에서 이런 도덕적 선택은 대개 이와 같이 평온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이익과 원칙이 반드시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익과 원칙이 충돌할 때 공자는 안빈 낙도를 권한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 옳지 않게 얻는 부귀는 내게 뜬구름과 같다는 것이다. 논어 2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부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도리에 맞지 않게 얻었다면 거기에 거하지 않으며 빈천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도리에 맞지 않게 얻었더라도 거부하지 않는다. 사실 원칙과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할 뿐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으며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쫓게 된다. 선택의 대상이 일반적인 부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일 때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뜻이 높은 사람과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하여 어짐을 해치지 않으며 자기 몸을 죽여서 어짐을 이룬다. 이 문제에 대한 맹자의 태도는 훨씬 단호하다. 삶도 내가 원하는 바이고 의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둘을 모두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택하겠다. 삶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삶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으며 죽음은 내가 싫어하는 바이지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 그의 번뜩이는 의지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하다. 원칙과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육아사상과 세계적인 종교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삶에서 도덕적 선택은 이 원칙과 저 원칙 사이에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자주 말하는 충유의 원칙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충은 임금에 대한 의무이고 효는 부모에 대한 의무이다. 양자가 대립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인들은 다층적이고 원형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한 개인이 여러가지 신분을 동시에 지닌다. 서로 다른 사회 영역, 서로 다른 사회적 교류 속에서 살아가는 서양인들에 비하면 이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하겠다.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소집단의 원칙이 대집단의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대의를 위해 부모 형제를 저버린다거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 안 된다는 등의 말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말 그런가? 삼국연회를 보면 관우가 조조의 환대에 보답하기 위해 화용도에서 포위된 조조를 놓아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게다가 후대에 이르러 그는 이 전투로 비난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칭송을 받는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일은 이상하기 짝이 없다. 이 일이 단지 과장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맹자 이루하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나라가 자탁유자에게 우리나라를 치게 하자 우리나라는 유공지사로 하여금 이를 맡게 했다. 자탁유자가 오늘 나는 병이 나서 활을 들 수가 없으니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종에게 물었다. 나를 추격하는 자가 누구냐? 종이 대답했다. 유공지사입니다. 이에 자탁유자가 말했다. 이제 나는 살았구나. 종이 물었다. 유공지사는 우리나라에서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데 나리께서는 어찌 살았다 하십니까? 자탁유자가 말했다. 유공지사는 활을 윤공지타에게 배웠고 윤공지타는 내게 활을 배웠다. 윤공지타는 바른 사람이니 그가 사귄 사람도 필히 바를 것이다. 그때 유공지사가 추격해와서 자탁유자에게 물었다. 왜 활을 잡지 않습니까? 자탁유자가 대답했다. 오늘 나는 병이 나서 활을 잡을 수가 없어. 유공지사가 말했다. 저는 어려서 윤공지타에게 활을 배웠고 윤공지타는 선생께 활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저의 활도 선생께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군이 명하신 일이니 제가 감히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화살에서 쇳대를 풀고 몇 발의 활을 쏜 뒤 돌아갔다. 삼국연의를 보면 관우가 조조를 놓아주고 빈손으로 돌아가자 제갈량과 위비는 노발대발하며 화를 낸다. 이에 비해 위에 나타난 유공지사의 행동은 사뭇 호탕하고 대범하다. 그는 활을 꺼내 활촉을 빼버린 후 네 발의 활을 쏘고는 돌아갔다. 그의 태도로 보자면 중대한 선택이 기도에 놓인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대집단과 소집단 사이에서 유공지사와 관우는 모두 소집단을 선택했다. 이와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경우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교문화권에 속하지만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일본을 연구한 국화와 칼이라는 책에서 저자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문화를 상징하는 민족 서사시 47인의 무사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야기는 1703년 봉건 제도가 흥성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무사 기라의 농간으로 인해 무사 아사노는 무사 아식 의식에서 그만 추태를 보이게 된다. 분노한 아사노는 칼을 뽑아 기라의 이마에 상처를 낸 후에 할복하여 자살한다. 아사노의 가신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 모인다. 오랜 시간 격렬한 논의를 거친 끝에 마침내 복수의 의지가 강한 47명의 무사들이 피로써 맹세하고 기라를 죽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들은 마침내 아사노가 자살할 때 사용했던 칼로 기라의 목을 벤다. 하지만 미리 경고하지 않고 복수를 한 것은 당시의 국법을 어긴 것으로 불충한 행위였다. 그들이 죽어야만 비로소 사건이 일단락될 수 있었다. 일본의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를 보면 이 이야기의 결말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주군을 위해 복수와 굳은 의로 세상에 본을 보였다. 따라서 막부는 고심 끝에 그들에게 할복을 명했다. 가히 모두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었다. 국화의 칼은 이에도 많은 예를 들면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죽음으로 의리와 충성의 의무를 지키는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본래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한다라는 개인적 도덕의 선택이 여기에서는 일종의 의식 내지는 종교적인 행위로 변한다. 앞에서 살펴본 관우와 유공지사의 현실적이고 가식적이기까지 한 행동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동일하게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과 일본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이렇듯 다른 해결 방법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언가 생각할 여지를 남겨준다. 일본인들의 그러한 고지식한 집단주의 전통은 일본 기업 특유의 고도의 조직성을 형성하고 강력한 경쟁력의 기초가 되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인들은 겉으로는 큰 집단의 이익을 부르짖으면서도 속으로는 개인적 인정주의를 중시한 관우를 숭배한다. 이는 중국 기업들 내에서 소집단 이익을 위한 사분오열을 가져왔다.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우 사당이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반드시 좋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